청취자님,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통장에 있던 예금의 15%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한데요? 그렇죠. 은행에서 무슨 해킹 알림이 온 것도 아니고 누가 지갑을 훔쳐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의 가치 자체가 그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네, 황당하시겠지만 이게 단순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의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2026년 3월 29일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심층 탐구의 주제는 바로 미국-이란 전쟁이 촉발한 경제적 나비 효과입니다. 네, 보통 전쟁이라고 하면 지도비를 날아다니는 미사일이나 파괴된 건물 이런 걸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뉴스를 틀면 항상 그런 장면만 나오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다룰 진짜 무서운 무기는 화면 너머 중동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에 아주 직접적으로 파고드는 달러와 환율입니다. 네, 물리적인 타격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파괴적인 게 바로 이 통화 시스템의 움직임이죠.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여러 분석 자료들을 보면 하나의 명확한 결론이 나와요. 지금 벌어지는 이 지정학적 위기는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아침 우리가 결제할 커피값이나 다음 달 대출 이자부터 시작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받은 월급의 가치를 조용히 갉아먹는 위협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아주 직접적이고 날카로운 위협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도대체 어떤 원리로 내 지갑이 털리고 있는 건지, 그리고 모두가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이 혼란 속에서 진짜 돈을 쓸어 담는 승자는 누구인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보아 보겠습니다. 네,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가장 직관적인 숫자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겠네요. 달러당 원화 환율 1,500원 돌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1,500원을 향해 치솟았죠.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 뉴노멀이 대체 어떻게 단숨에 만들어진 건지 아시나요? 글쎄요, 그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떤 경로가 있는 건가요? 크게 세 가지의 강력한 충격파가 동시에 외환시장을 때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본능이에요. 아, 전쟁 나면 무조건 달러부터 찾으니까. 그렇죠. 극도의 불확실성이 터지면 글로벌 자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달러로 맹렬하게 피신합니다. 다들 달러만 찾으니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 충격입니다. 이란이 세계 3위의 석유 매장국이잖아요.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납니다. 와, 20%나요? 거기가 봉쇄된다는 공포만으로도 국제유가는 폭등하겠네요. 네,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급망 교란입니다. 중동이 단순한 기름 창고가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글로벌 물류의 핵심 허브거든요. 아, 거기가 마비되면 전 세계 수출 네트워크 전체에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군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요. 한국은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게 아주 뼈아픈 현실이죠. 이걸 시각적으로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금 아주 길고 거대한 채찍의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중동이라는 손잡이 쪽에서 누군가 손목을 살짝만 튕겨도 그 파동이 거대해져서 돌아오는 거죠. 맞아요.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채찍을 타고 넘어와서 한국에 도달할 때는 수입 물가, 겨울철 난방비, 마트의 식료품 가격에 거대한 파열음을 내며 살갗을 찢어놓듯 내리꽂히는 거잖아요. 와,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채찍 효과의 전형이죠. 이 상황을 런던 정경대 찰스 구다트 교수의 분석을 빌려 기축 통화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오, 어떤 내용이 있나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원자재, 특히 석유는 오직 달러로만 거래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1,500원 돌파가 그저 뉴스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제 유가 자체가 올랐는데 그 비싸진 기름을 사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달러의 값어치마저 올랐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이중 타격인 거죠. 비싸진 물건을 더 비싸진 돈으로 사와야 하니까요. 아, 진짜 곱하기가 되어버리는 거네요. 네. 생활물가에 대입해보면 달러 표시 에너지를 사오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15% 이상 비싸지고 유가 상승분까지 겹치면 우리가 체감하는 에너지 수입 비용은 30에서 40%가량 치솟게 됩니다.
공장을 돌리는 전기세, 빵을 만드는 밀가루 가격, 심지어 유학 비용까지 다 오르겠네요. 네, 우리의 모든 생활 비용이 최소 15% 이상 폭등하는 충격이 가해지는 겁니다. 물건값이 이렇게 무섭게 뛰는 것도 끔찍하지만요. 이번 자료들을 파고들수록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는 흔히 물가가 올랐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시각을 조금만 틀어보면 물건값이 비싸진 게 아니라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의 가치 자체가 스르르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경제를 꿰뚫어보는 핵심적인 시각의 전환입니다. MIT의 조나단 파커 교수는 인플레이션을 단순히 물가 상승이 아니라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건이 비싸졌다고 생각하면 상인들을 탓하게 되지만 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식하면 도대체 누가 내 돈의 가치를 떨어뜨렸나?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고백 하나 할게요. 올해 제 연봉이 딱 5% 올랐거든요. 네, 축하할 일이네요. 아니 근데 뉴스에서는 물가가 12% 올랐다고 난린데도 통장에 찍히는 월급 숫자가 조금 커지니까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올랐네 하면서 안도했단 말이죠. 저 지금 완전히 속고 있는 건가요? 하하,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함정에 따지신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엘 카너먼이 이를 화폐 착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죠. 화폐 착각이요. 내 뇌가 내 돈의 가치를 착각한다는 건가요? 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이 7% 삭감되는 상황과 물가가 12% 폭등하는데 임금이 5% 인상되는 상황을 비교해보죠. 계산해보면 두 상황 모두 내 돈의 실제 가치, 즉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7%로 똑같이 깎인 거네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빵의 개수는 똑같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를 테스트해보면 명목상의 숫자가 커지면 훨씬 덜 불쾌해하고 심지어 안도감을 느낍니다. 실제로는 더 가난해지고 있는데도 숫자만 커졌다고 뇌가 속아 넘어가는 거군요. 와, 진짜 무서운 심리전이네요. 인플레이션 시기에 대중이 분노하기보다 무기력하게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화폐 착각 때문입니다. 그랬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물건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찍어낼 때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이죠. 네, 역사책을 넘겨보면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 프랑스의 루이 14세나 빵 한 덩이에 4천억 마르크를 내야 했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심지어 베트남 전쟁 당시의 미국까지요. 국가는 막대한 전쟁 비용이나 감당 안 되는 재정 지출을 메우기 위해 항상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유혹에 빠졌던 거네요. 하긴 북효에 가서 전쟁 났으니 당장 세금을 2배로 내십시오라고 하면 당장 폭동이 나거나 정권이 교체될 테니까요. 그래서 중앙은행을 통해서 조용히 돈을 찍어내는 꼼수를 쓰는 거군요.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토마스 사전트 교수는 인플레이션 그 자체가 세금이라고 단언했어요. 이 세금은 국회의 통과도 국민의 동의도 필요 없죠. 밤사이에 내 지갑에서 가장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징수되는 세금이네요. 더 잔인한 건 이 조용한 세금이 지독하게 역진적이라는 겁니다. 역진적이라는 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가진 부유층은 인플레이션이 오면 자산 가격도 덩달아 오르니까 방어가 돼요. 반면에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분들, 당장 맡은 물가에 타격을 받는 분들, 평생 예금만 한 분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타격이 오잖아요. 네, 부자들의 자산은 지켜주면서 서민들의 구매력만 착취하는 구조인 셈이죠.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잔인한 세금을 징수하는 진짜 주체는 누구고 그 무거운 짐을 떠안는 사람들은 대체 누굽니까? 지금 미국 이란 전쟁 상황에 대입해보면 미국의 아주 기막힌 꼼수가 보이죠. 달러 패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제경제의 씁쓸한 현실인데요. 미국은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국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원래 전쟁 치르느라 돈을 마구 찍어내면 그 나라 화폐 가치는 폭락해야 정상이잖아요. 그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니까요. 극심한 내부 인플레이션을 겪어야죠. 그런데 미국은 예외입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가 밥을 먹고 공장을 돌리려면 석유나 원자재를 사야 하는데 이때 무조건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 비용 마련하려고 달러를 막 찍어내도 전 세계가 그 달러를 울며 겨자 먹기를 흡수해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미국의 전쟁 비용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 세금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이 나눠서 대신 지불하고 있는 구조예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거군요. 와, 알면 알수록 억울해집니다. 국가 간의 횡포도 문제지만 한국 사회 내에서도 엄청난 부의 강제 재분배가 일어나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시기에 빚을 진 사람과 돈을 빌려준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현상 말이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이른바 빚이 녹아내리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빚이 녹는다고요? 어떤 원리죠? 만약 은행에서 1억 원을 고정금리로 빌렸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10년 동안 물가가 올라서 화폐 가치가 반토막이 났어요. 갚아야 할 명목상 숫자는 여전히 1억 원이지만 네, 그 1억 원이 가지는 실질적인 구매력은 7천만 원 이하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되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동 좀 걸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빚 안 지고 차곡차곡 은행에 예금하신 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죠. 평생 배운 대로 절약하고 현금 모은 사람들은 벌을 받고 대출 잔뜩 끌어다 영끌해서 부동산 산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빚이 줄어드는 보상을 받는다는 건가요? 이거 시스템이 너무 악랄한 거 아닙니까? 심정적으로는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성실함에 배신당하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그러니깐요. 하지만 통화 시스템의 메커니즘만 놓고 보면 그게 자본주의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금이나 장기 고정금리 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완벽한 패자가 됩니다. 반면 실물 자산을 깔고 앉은 채무자는 승자가 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35조 달러가 넘는 국가 부채 역시 이렇게 실질적인 상환 부담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최대 채무자니까요. 성실하게 모은 현금이 오히려 독이 되는 세상이라니 진짜 입맛이 씁쓸하네요. 그런데 이쯤 되면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죠? 거시경제는 전쟁에 물가 상승에 그야말로 아수라장인데 주식시장을 보면 AI 관련 기술주나 한국 대기업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단 말이죠. 실물 경제는 무너지는데 금융시장만 축제를 벌이는 이 기괴한 현상,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현재 시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입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자산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아까 AI 언급하셨는데 사실 MIT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95%의 기업이 AI를 도입하고도 투자 회수에 실패하고 있다면서요. 네, 충격적이죠. 지금 당장 AI로 의미 있는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극소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폭등하고 있죠. 돈을 못 버는데 주가는 오른다. 이거 완전 버블 아닌가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1980년대 미국의 제조업 혁신 시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당시 공장에 자동화 기계가 도입되면서 생산량과 이익률은 극대화됐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죠. 아, 지금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그 역사가 재현될 거라고 강하게 베팅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 기계가 블루 칼라를 대체했듯 이제 AI가 화이트 칼라를 대체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인건비를 혁신적으로 줄여줄 거라는 기대감이죠.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그 무자비한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미국 주식은 그렇다 치고 한국 주식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데는 아주 특수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미국 코인 법안이랑 한국 법 개정이 연결되어 있던데 솔직히 한 번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 자본 이동의 메커니즘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통과가 임박했거든요. 이 코인을 발행하려면 그 가치만큼 미국 국채나 현금을 보유해야 해요. 그럼 그 법안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기존에 묶여있던 약 200조 원 규모의 달러 유동성이 양지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 거대한 뭉칫돈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저평가된 자산을 사냥하기 시작하죠. 아하, 그 글로벌 사냥꾼들의 눈에 마침 한국 시장이 들어온 거군요. 네, 마침 한국 내부에서 강력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핵심은 자사주 소각을 훨씬 쉽게 만든 겁니다.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없애버리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잖아요. 잠깐, 그러면 피자 한 판을 8조각으로 나누다가 6조각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네요. 한 조각 크기가 훨씬 커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남은 주주들이 가져가는 이익의 몫이 커지니까
주당 가치가 급등하는 거죠. 아하, 한국 대형 지주사들이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쌌으니까 이 거대한 달러 자본이 그 이중 호재를 노리고 미친 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근데 수출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딜레마도 있더라고요.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해외에 물건 팔 때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단기적으로는 호재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실적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물건을 만들려면 결국 해외에서 달러 주고 원자재를 사와야 하잖아요. 환율 1,500원 시대가 장기화되면 수입 원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초기에 얻었던 환차익을 나중에는 다 갉아먹게 되겠네요. 게다가 블랙록이 한국을 아시아 AI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60조 원 투자를 예고했는데 이것도 거시적으로 보면 양극화를 극한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최고급 엔지니어 일자리는 늘겠지만 일반 사무직 일자리는 빠르게 증발할 테니까요. 휴,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 거대한 경제 소용돌이 속에서 평범한 우리는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승자와 패자가 너무 명확하게 갈리잖아요. 현실을 직시해야죠. 실물 자산이나 달러 자산을 가진 사람, 고정금리 대출자는 승자입니다. 반면에 예금만 쥐고 있는 사람이나 수입 의존 자영업자분들은 철저하게 패자로 전락하고 있어요. 제가 분석 자료 보면서 공단에서 일하시는 생산직 노동자분 인터뷰가 계속 맴돌더라고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돈 여유가 없다. 이번 명절에도 고향에 못 간다. 이러셨단 말이죠. 네,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이분들이 게을러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시스템이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었던 거죠. 냉혹한 현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각적인 생존 전략 6가지를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연봉 몇 프로 올랐다고 안도하는 화폐 착각에서 당장 깨어나십시오. 둘째, 은행 예금에 6개월치 생활비 이상의 과도한 현금을 묶어두지 마세요. 통장 속 현금은 영상 40도에 꺼내놓은 얼음과 같다면서요. 가만히 둬도 녹아내린다고? 네, 셋째는 자산을 원화로만 들고 있지 말고 달러 예금이나 미국 주식으로 환율 리스크를 방어하셔야 합니다. 넷째는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줄이기입니다. 아, 집안 단열 강화나 고효율 가전 제품으로 바꾸는 거요. 맞아요. 에너지 수입 물가가 30%씩 뛰는 시대에 지출을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한 고수익 투자입니다. 다섯째는 단일 소득원에 목매지 말고 부업 등으로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거고요. 마지막 6번째는요? 빚을 점검하십시오. 변동금리 대출은 이자 폭탄 맞기 전에 빨리 털어내고 인플레이션이 빚을 녹여주는 장기 고정금리 부채는 전략적으로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와, 아주 실질적인 가이드네요. 중동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이 단순히 건물만 부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환율 시장을 흔들고 은밀한 인플레이션 세금이 되어 전 세계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간다는 거. 네. 그리고 그 부가 결국 현금 보유자에서 실물자산 보유자로 이동하는 거대한 강제재 분배를 완성한다는 거죠. 언젠가 전쟁 뉴스는 사라지겠지만 벌어진 자산 격차는 영원한 흉터로 남겠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무거운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마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잔인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자기 방어니까요. 맞습니다. 돈의 흐름을 읽어낸 당신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0년 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일 겁니다. 파도의 방향을 알면 휩쓸리는 대신 서핑을 할 수 있죠.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리방 오니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돈의 가치가 계속 녹아내리고 AI가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이 시대, 우리는 어디에 기대야 할까요? 글쎄요. 1,500원짜리 달러나 금, 부동산 같은 외부 자산일까요? 어쩌면 진짜 안전자산은 그런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중앙은행이 찍어낼 수도 없고 전쟁으로 파괴되지도 않으며 세상이 변할 때 오히려 그 몸값이 끝없이 올라가는 유일무이한 무형자산. 아, 자신의 능력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바로 변화에 기민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당신 자신의 인적 자본이야말로 이 21세기의 가장 완벽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아닐까요? 내일 아침 비싸진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나의 인적 자본은 지금 충분히 경쟁력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